네,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적격이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라고 말했던 것은 취소소송과 무효등록인송과 무자격합헌송이 공통적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상 피고적격이라는 테마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누구로서? 피고로서. 당사자 적격에는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이 있고, 원고는 적극 당사자가 되며 피고는 소극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을 다투는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그 피고 역시 상대방 행위 주체를 상대로 제기해야 되는 소송인 것이고,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률관계, 권리관계를 다투는 권리소송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 피고 역시 권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소송에는 이와 같은 항고소송이 존재하고, 또한 이것이 행정소송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13조 1항에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하고 있었고요. 이것은 다른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에 준용되고 있었습니다. 38조 1, 2항입니다. 처분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청이,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재결청이 피고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되고, 이와 같이 그 구성원이 여러 명이 되는 위원회, 합의제 행정청도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 맞습니다. 원래의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법률적 소송, 법률적 쟁송이라고 하게 되면 권리 의무 주체가 상대방, 피고가 되어야 됐을 겁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을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법 제13조에는 취소의 피고 적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39조에는 당사자 소송의 피고 적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은 39조부터 44조까지입니다. 당사자 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배웠던 바 있는 것처럼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법상 법인을 합쳐서 공공단체, 그리고 사인이 바로 공무수탁 사인입니다. 즉,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국가, 공공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법상 법인이 포함되고, 그 밖의 권리주체에는 통상 공무수탁사인이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이후에는 당사자 소송을 거꾸로 국가 등이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땐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 일반 사인이 피고가 될 때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권리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의 소송은 권리소송이 되는 것이고요. 행정소송 역시 그 피고는 행정주체가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권리소송입니다. 그런데 항고소송은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수행의 편의상 그 행위를 했던, 행정처분을 했던, 재결처분을 했던 행위주체,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 행정청이죠. 사람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당사자 능력은 민법상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과 법인이 소송에 있어서 일반 사건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항고소송의 피고에 있어서는 권리 능력이 없는 행정청에게 그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면, 그 처분 등을 행했다면 피고 적격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결정권과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강학상 행정청, 조직법상 행정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강학상 행정청만 행정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피고가 될 수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해서 권한의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권한을 넘겨받고, 그 처분 등을 행한 기관도 역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 해당합니다. 공공단체 자체만 가지고 행정청이 된다면 그것은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할 수 없는 기타 공법상 법인이 될 것이고요. 공공단체 중에서 그 기관이 행정청이 되는 쪽은 지방자치단체가 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행정기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우리 서울시는 행정청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주체일 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가 행정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이 행정청이 됩니다. 그리고 사인, 공무수탁 사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학상 행정청, 좁은 의미 행정청, 조직법상 행정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말고도 기능적 의미 행정청으로 방금 위에서 봤던 2조 2항의 기능적 의미 행정청도 행정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 행정청은 작용법상 행정청, 넓은 의미의 행정청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 강학상 행정청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과 표시권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과연 행정청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분적 조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두밀분교, 폐지조례 사건이죠. 네, 조례 말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경우에도 처분적 법규명령이 될 수는 있는데요.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만들고 대통령이 공포하고, 총리령의 경우에는 총리가 만들고 총리가 공포하고, 부령의 경우에는 각부 장관이 만들고 해당 장관이 공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처분적 법규명령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조례입니다.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했을 때 형식은 조례 형식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실질이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만들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 같은 경우에는 조의한 교육감이 하겠죠. 네, 일반 사무라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고, 그리고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라고 한다면 교육감이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가 되고 있고요. 이 의결기관이 결정권을 가지고 이 집행기관이 표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은 결정권과 표시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럴 때 누가 피고가 될 것인가, 누가 행정청이 되는 것인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내부적인 의결기관에 불과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가 아니라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지자체장이라거나 교육감이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표시권, 조례에서의 표시권은 공포권이 되고요. 이 공포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이 피고가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집행기관은 우리 헌법 제40조에 따르게 되면은 국회만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처럼 보이긴 하지만 입법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이었던 것이고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행정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지방의회는 표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이 되지 못하고요. 그 공포권,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이 피고가 될 겁니다.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문제는 조례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의회가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신임 의결, 불신임 의결, 그리고 그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의결, 그리고 제명 의결 등을 할 때도 지방의회가 결정을 하게 되지만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그 의사 표시 역시도 지방의회가 직접 한다고 했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원을 자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 제명의결 등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결정권과 표시권을 모두 다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처분적 조례와는 달리 직접 항고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서 이 처분 등을 행한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판서를 좀 먼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고 나서 부분적으로 확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소송상 피고 적격, 위에 좌측 상단부터 당사자 적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에는 원고가 있을 수 있고 피고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원고 적격이라고 하고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피고 적격이라고 합니다. 얘는 적극 당사자가 되는 원고이고 얘는 소극 당사자가 되는 피고입니다. 항고송의 피고 적격 부분이고요. 피고 적격은
13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이렇게 피고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13조 1항은 이제 취소에 관한 문제고요. 무효등과기소송이나 부작위협파행송에도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입니다. 2호에 있는 부작위에 관한 규정을 보시게 되면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 재결은 포함을 안 하고 있어서 부작위 위협 항의소송은 처분청만 피고가 되고 재결청은 피고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좀 있긴 하다고 했고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처분에 대한 소송,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면 처분행정청이 피고가 될 거고요. 등 부분에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때는 현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청이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사자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을 사람이 아니지만 소송 수행의 편의상 행위 주체가 되는 행정청을 피고로 본다고 했죠. 아래로 내려가면 행정청, 전형적 행정청이라고 말하는 극강학상 행정청 뿐만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도 포함이 되고 있었는데요. 공무수탁 사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매우 특이한 부분이죠. 사인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되고 또 행정청이 되고 삼위일체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2조 2항이죠. 2조 2항에 따르게 되면 이 행정청은 작용법상 행정청이 되는 것이고 그에는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기노트에서 봤던 대로요. 기타 공법상 법인과 공무수탁 사인이 포함이 되겠죠. 이제 아래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죠.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문제였었고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의결기관 이렇게 돼 있고 집행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의결기관이 결정권을 가지고 집행기관이 표시권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기는 했지만은 교육사무라고 한다면 교육사무에서는 특별의결기관이 좀 있긴 있습니다. 따로 교육위원회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조례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뭐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일반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요. 특별집행기관은 교육감이 됩니다. 이때는 조례공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피고행정청이 될 테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감이 조례공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피고가 될 겁니다. 아래 요거는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아래 있는 내용은 지방의회 부의장에 대한 신임 불신임 의결과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게 이제 봐야 되는 처분 등을 행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방금 전까지 봤던 건 행정청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발령했을 때 과연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인가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한 위임이 있는 경우, 내부 위임이 있는 경우, 그리고 권한 대리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권한 위임은 외부 위임이라고도 합니다. 외부 위임.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부 위임하고 비교할 수 있겠죠. 권한 위임은 외부 위임이라고도 합니다. 2조 2항에 있는 행정청에서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법령에 의하여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우리 헌법 제96조에 따르게 되면 행정권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직무범위,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그러한 권한은 법으로 정하는 것이고 권한 위임을 통해서 그 권한의 배분 관계를 바꿀 때도 역시 법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만 하죠. 법의 근거를 두고 적법하게, 즉 유효하게 권한 위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에는 위임청이 되고요. 밑에는 수임청이 됩니다.
위에는 권한을 위임한 쪽이고 밑에는 권한을 수임, 받은 쪽이 되겠죠. 이렇게 권한 위임을 했습니다. 권한 배분 관계가 바뀐다고 했는데 권한이 위임청한테서 수임청한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권한자가 바로 수임청이 되는 거죠. 권한은 수임청에게 넘어간 상태고 이제 위임청은 그 권한을 넘겨주고 상실했습니다. A라는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A라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수임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임청을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밑에 수임청을 관악구청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시장이 원래 수행하는 사무였었어요. 법에서 시도지사가 이 사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광역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배분하고 있었습니다.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의 근거가 있었기에 그걸 근거로 해서 서울시장이 관악구청장한테 권한을 넘긴 거예요. 그러면 관악구청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권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임청이 직접 처분을 가백에 발령했다라고 한다면 권한을 수임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권한 없는 위임청이 지금 처분을 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처분을 직접 행한 위임청이 피고가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했을 때 과연 누가 피고가 되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죠. 그 다음은 내부위임입니다. 권한위임도 제가 설명드릴 때 보통은 협의의 권한위임, 협의의 위임은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한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보조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서울시 비국장. 내부위임은요 실제로 법적으로 권한이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외부위임이 아니죠. 내부위임이죠. 외부법 관계에서 권한 배분 관계가 바뀌는 건 없어요. 그냥 사무 처리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신 일을 맡기는 거고 대신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권한이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보조기관에게 내부위임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걸 위임전결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위임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내부위임입니다. 협의의 내부위임은 위임전결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권한위임하고 그 범위를 동일하게 봐서 하급행정기관한테 내부위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고 그것도 내부위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국장에게 위임전결을 하는 내부위임도 있을 수 있지만 서울시장이 마치 권한위임하듯이 법적 권한은 안 넘어가는데 그냥 관악구청장한테 이 사무를 좀 수행해 달라고, 하지만 그 처분을 할 때는 서울시장 그냥 내 이름으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일을 맡길 때도 있습니다.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내부임도 현재 허용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비국장에 대한 문제, 위임전결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관악구청장의 문제로 그냥 똑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서울시장이 관악구청장한테 내부임을 했어요. 이런 건 위임전결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내부임일 뿐입니다. 그러면 권한은 넘어가지 않아요. 권한이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부임은 별도로 법의 근거를 필요로 하진 않아요. 권한이 넘어가야지. 권한 배분 관계가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행정권한 법정주의가 적용되고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을 대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여전히 그대로 위임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수임청에 자기가 일을 했다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수한 거죠. 잘못해서 자기 이름으로 수임청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권한 없는 자가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권한이 있는 위임청이 피고가 될까? 아니면 실제로 이 처분을 행한 수임청이 피고가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왼쪽에 있는 권한위임과 오른쪽에 있는 내부임은 좀 상황이 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고관. 대통령 권한된 국무총리 고관, 국무총리 고관이 바로 여기 있는 요 대리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노무현이 되고요. 이게 고건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대리청은요, 고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명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현명주의 원칙에 따라 그 대리관계를 표시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처분을 할 때 처분서에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럼 그 처분을 받은 국민은 누가 처분을 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기 엄연히 표시가 돼 있으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 처분은 대통령이 나한테 한 처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예, 그럼 정상적인 겁니다. 예, 그 대통령이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정당한 권한자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이거 역시도 대리청인 국무총리가 그냥 대신 그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는 어떨 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 고건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내가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때입니다.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했을 때 그러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피대리청이 피고가 되는 건가? 아니면 대리관계 표시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이름으로 했던 그 국무총리, 대리청을 피고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당한 권한의 유무 문제는 무슨 문제가 아니냐면 이거는 피고적격, 소송 요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본안 요건의 문제입니다.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거든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예요. 위법 여부에 대한 문제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지 소송재판 단계에서 피고적격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피고가 되는 거냐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수임청이고 실제로 처분을 한 것은 외부적 명의자는 위임청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됩니다. 처분서에 위임청의 이름이 써 있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임청이 나한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임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걸 당연히 받아줘야 되겠죠. 반대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내부임에서 위임청인데 이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했잖아요. 역시 처분서에 수임청의 이름이, 관악구청장의 이름이 써 있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관악구청장이 나한테 한 처분이구나, 다투려고 하게 되면 관악구청장이랑 싸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관악구청장이 피고가 됩니다. 수임청이 피고가 되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대리청이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국무총리 이름으로 처분을 해버리면 우리가 뭐 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무총리가 나한테 한 처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당연히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네, 대리청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외부적 명의자인 위임청이 피고가 되고요. 외부적 명의자인 수임청, 수임청이 피고가 되고요. 외부적 명의자인 대리청, 대리청이 이렇게 피고가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처분 등을 행한 그 부분이에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서 처분 등을 행한 부분. 우리 가지고 있는 필기노트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방금 봤던 그림의 도의식 체계도에 있는 그 판서 내용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맨 왼쪽에 권한위임, 중간에 내부위임, 그리고 오른쪽에 권한의 대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권한위임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수임청에게 넘어갔었고요. 위임청이 잘못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죠. 내부위임 같은 경우엔 위임청이 그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수임청이 잘못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었죠. 권한의 대리 같은 경우에는 피대리청인 대통령이 그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리청이 실수로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했었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권한위임 같은 경우에는요, 정상적이었다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임청이 처분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내부위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이었다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임청이 처분을 했어야 될 것이고, 권한의 대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이었다면 대리청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을 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권한위임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실제로 변경이 되고 법적으로, 그럼 권한은 수임기관에게 넘어와 있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수임청 쪽입니다. 수임청이 처분을 한 거예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처분을 한 거예요. 이때는 정당한 피고하고 피고 적격자가 일치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정당한 피고라는 것은 뭐냐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권한이 귀속되는 기관. 그러니까 정당하게 권한 갖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피고가 돼야 되겠죠. 정상적이라면. 네, 그런데 우리가 피고 적격자는 누가 된다고 했어요? 외부적 명의자. 실제로 처분을 발령한 쪽이 피고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아니에요. 권한 있는 자의 행위입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처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의 귀속도 수임청에게 있고요. 권한 위임 상황입니다. 수임청한테 권한 넘어갔어요. 얘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얘가 정당한 피고예요. 그리고 소송법상 피고 적격도 누가 가져요? 처분을 발령한 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라고 했죠? 얘가 처분했다고 했죠? 처분을 발령한 게 정상적으로 수임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고 적격자도 역시 수임청 쪽이 될 겁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뭐 처분서에 수임청 이름 써 있으니까 뭐 당연히 수임청 상대로 소재기 하는 거죠. 내부임 같은 경우에는, 내부임은 권한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한은 그냥 위임청에게 그대로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권한 갖고 있는 건 위임청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처분을 발령한 것도 위임청입니다. 피고 적격자도 정당한 피고하고 다르지 않다, 일치된다라는 거죠. 권한의 대리도 역시 권한은 변경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대통령에게 권한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정당한 피고는 대통령이, 피대리청이 피해대리청 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봐도 대통령이 한 거니까, 그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 이렇게 써놓으면 고건이 했다고 생각할 사람 없죠. 문제가 되는 상황은 뭐 이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봤던 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했을 때,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했을 때 정당한 피고는 권한자가 될 테고 피고 적격자도 그러냐? 이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 피고 적격자니까 누가 피고 적격을 가지고 있는지. 권한위임은요, 권한이 바뀌죠. 수임기관한테 넘어가죠. 권한은 수임청이 갖고 있죠. 그럼 정당한 피고는 수임청 쪽이 되죠. 하지만 처분을 발령한 건 위임청이었었죠. 그럼 피고 적격자는 위임청이 되죠.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왜냐면 이 정당한 피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는 이건 본안재판 문제입니다. 피고 적격자, 이거는 소송요건, 피고 적격 문제죠.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된다? 외부적 명의자. 처분을 발령한 쪽이 피고가 된다라는 거죠. 내부임은 권한이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면 권한은 그대로 위임기관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임기관이 바로 정당한 피고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권한은 없지만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했죠? 처분을 발령한 쪽은 수임청이 되고 피고는 수임청이 되는 겁니다. 권한의 대리 같은 경우 역시 권한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한은 그대로 피대리청한테 있죠? 정당한 피고는 피대리청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국무총리 고건이 대리청이죠?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피고는 대리청 쪽이 되는 것이다.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복잡해요. 그걸 표로 정리했기 때문에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판서로 손으로 도의식 체계도를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피고 적격에 관한 문제고요. 로마자 4번에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입니다. 1번 문제점.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처분 등을 행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이게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행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처분 등을 행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지 이런 문제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서 그 처분 등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게 정당한 권한의 기초에서 처분을 행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권한 유무는 문제 없는 거고 상관없이 외부적으로 그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그 처분의 명의자, 그러니까 처분을 그냥 현실적으로 행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냥 처분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테고, 무권한 자가 행위를 했을 때, 권한 없는 자가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될 겁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발령한 경우에 이때는 뭔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하고 처분을 행하고 있는 처분의 명의자하고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니까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누구를 상대로 항고송을 제기해야 될까? 물론 학설 대립이 있고요. 행정법은 대체로 학설이 있어요. 실질설,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고요. 형식설, 그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의 문제를 떠나서 처분서에 이름이 걸려있는 사람, 그 외부적 명의자를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주장인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따르면요, 형식설이죠. 형식설, 이 입장이 타당합니다. 행정소송법 13조에서는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처분 등을 행하면 된다고 했지 언제 권한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권한은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근거법 문헌상 문언은 뭐예요? 문언, 문자 그대로의 언, 그냥 말씀만이에요. 표현. 문자대로의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법 문헌, 그러면 법에 써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문헌상, 문언 그대로 보시라고요. 문언 그대로 보게 되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권한에 기초해야 된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정당한 권한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행정소송법 13조에는 그 어디에도 정당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처분을 행한 사람을 그냥 피고로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방 국민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국민 좀 생각하고 살아보자 이거죠. 처분서에, 처분통지서에 어떤 행정청 이름이 써있는지 그 표시된 행정청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가를 안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무조건 국가를 의심해야 됩니까? 물론 행정법은 국가랑 싸우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그치만 믿고 싶습니다. 이런 건 믿어도 되잖아. 이런 건. 그리고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표시된 행정청이 나한테 처분했다라고 상대방 국민은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국민의 신뢰는 보호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이 그러한 신뢰에 기초해서 그 행정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 오지정했다고, 잘못 지정했다고 그냥 각하시켜버리고 그냥 돌려보내버리고 재판 안 해주고 그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 명의자가 피고가 돼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권한이 있냐 없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권한이 있냐 없냐라는 지금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행위에 여러분들은 행정처분이 더 익숙하시니까 행정처분의 적법요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주체상 적법요건이 있고, 그리고 절차상 적법요건이 있고, 형식상 적법요건이 있고, 내용상 적법요건이 있고, 이 내용상 적법요건이 2가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법률 유보원칙, 유보는 맡긴다, 법률에 맡긴다.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처분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법의 근거 없이 처분하면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내용상 위법, 내용상 하자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 우위원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우위원칙.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권의 발동은 절대로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법에 위반되면 당연히 위법이죠.
법률요보원칙에서의 법률은 성문법만 말해요. 법에 근거가 있어요. 어디? 불문법.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당연히 성문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법률 위위라고 썼네. 우위원칙은 여긴 불문법도 포함돼요. 네, 성문법에 위반되는 것만 위법이 되는 게 아니고 불문법에 위반되는 것도 역시 위법이 됩니다. 여기에는 불문법도 포함돼요. 뭐 그건 그렇고, 네, 얘는 오직 성문법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에는 성문법과 함께 불문법도 함께 포함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체상 적법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의사작용으로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한도 없는 사람이 권한은 있는데 그 권한을 벗어나서 그렇지 않고 뭐 강박을 당해서 술을 먹어서 이런 것들은 위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그 처분을 한 주체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상적법 요건이라는 거는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행정절차법 21조, 22조, 23조에 있는 사전 통지라거나 아니면 의견 청취라거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줘야 되고 어떤 이유로 당신에게 어떤 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사전에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21조. 그리고 언제 어디로 와서 당신 항변하면 된다,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유 제시를 해야 돼요. 뭐 이거는 수익적인 처분이나 침익적인 처분이나 뭐 가리지 않고 모든 처분에 필요한 게 이유 제시예요. 왜 처분을 하는지 알려줘야죠. 네, 알려줘야죠. 네, 이유 제시 안 하면 위법입니다. 이런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형식상 적법 요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건 문서주의 원칙이에요. 문서주의 원칙. 네,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르게 되면 문서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은 문서로 해야지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교통경찰관이 당신 면허 취소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교통경찰관이 면허 취소라고 하면 면허 취소입니까? 그냥 말로? 그렇진 않죠. 무효예요, 무효. 당연히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그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노무사에서 출제됐던 문제 중에는 이제 재결도 다투는 거니까요. 우리가 재결도 다투죠. 행정심판법 제43조 3항에 보면요. 2010년도 1월 25일 전까지는 취소 명령 재결이라는 게 있었고 2010년 1월 25일 이후에는요. 그 취소 명령 재결이라는 그런 형식의 재결은 폐지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10년 1월 25일 이후에 취소 명령 재결이라는 그런 재결을 내려버리게 되면 그건 당연히 형식의 위법이 있겠죠. 그런 형식의 재결이 없다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당한 권한. 권한이 있냐 없냐 이거는 주체의 적법 요건입니다. 이와 같은 적법 요건이 깨지게 되면 위법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요. 적법 요건이 깨지면 위법 사유가 발생하고 그 처분에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처분이 위법이냐 아니냐, 즉 주체상 적법 요건을 흠결했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소송재판 단계에서 이거 재판을 시작할까 말까를 판단하는 소송재판 단계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네, 구체적인 유형으로 외부적 관계에서의 처분 명의자. 결론은 외부 명의자가 피고가 된다라는 거고요.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라는 이런 문제는 설명드린 대로 주체상 적법 요건의 문제고 본안의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권한 위임은 외부임이라고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임청한테 넘어간 상태인데 외부 명의자가 누구일 때요? 위임청일 때. 내부임 같은 경우에는요. 권한이 안 넘어가죠. 권한이 없는 누가 수임청이 처분을 했을 때 그대로 수임청이 피고라고요. 위에는 위임청이 피고라고요. 권한의 대리에서는 권한이 없는 대리청이 뭐 없이 대리관계 표시 없이 그냥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을 때 역시 그대로 그냥 외부 명의자인 대리청이 피고가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필기노트에서 한 명으로 구성되는 이제 독임제 행정기관하고
여러 명으로 구성되는 합의형,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독임제로 만드는 것은 이제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명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제 같은 경우는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조금 더 신중한 판단,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의논하고 합의를 봐서 결론을 도출하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합의제 기관으로 법에서 행정기관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이 처분을 했을 때도 피고는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즉 이 합의체의 대표자,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합의제 행정청 그 자체, 공정거래위원회 그 자체가 피고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그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노동위원회법에 따르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결청인데 대표자, 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선거소송 같은 거 제기할 때도요,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몇 개 없고요. 권한의 승계와 행정청의 소멸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 피고 경정도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항고송상 피고적격에 관한 논의를 설명을 3시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